휴일 잘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에게 기습 공격을 당한 이스라엘이 무장 세력을 뿌리뽑겠다 피해 보복을 선언했습니다. 양쪽에서 벌써 1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는데요. 북한의 위협에 맞서야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탑10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잠시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오늘도 뉴스탑10이 자랑하는 뉴스 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قررنا أن نضع حداً لكل ذلك بعون الله ليفهم العدو أنه قد انتهى الوقت الذي يعربد فيه دون محاسب فإننا نعلن بدء عملية طوفان الأقصى. We have amassed around 100,000 reserve troops who are currently in southern Israel preparing to execute the task that the Israeli government has designated the IDF to do. Our job is to make sure that at the end of this war, Hamas will no longer have any military capabilities to threaten Israeli civilians with. 예, 10월 9일 한글날 뉴스탑10은 바로 나라박 소식부터 먼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1위와 3위입니다. 중동의 화약고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에게 지난 주말 새벽 시간에 이스라엘이 기습 공격을 당한 건데요. 이스라엘이 받은 충격, 미국의 9.11 수준의 충격일 것이다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곧바로 이스라엘도 피해 보복을 선언하면서 이제 사실상의 전면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전쟁 수준으로 좀 시작이 된 것 같은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이제 전면전 얘기 지금부터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민간인 사상자도 꽤 많다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사상자가 1,100명을 넘었다. 사망자가 1,100명을 넘었다. 이런 얘기까지 좀 들려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갑작스럽게 지난 주말에 이루어진 공격이기 때문에 제2의 진주만 공습 또 제2의 9.11 테러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3일도 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사망자가 1,100명이 넘어섰습니다. 지금 뭐 일단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12만 명이 일단 지금 현재 집을 잃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군만 지금 700명 사망을 했고 가자 지구에서만 413명 지금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처음 공격이 시작됐던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서 음악 축제가 진행 중이었는데 이 현장 한 곳에서만 260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특히 이 하마스가 이번에 이스라엘 공격하면서 납치를 많이 했어요. 그 어린아이부터 여성 등등 해서 납치를 해서 지금 현재 어린아이들까지 해서 지금 하마스가 억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갑작스럽게 이뤄진 전쟁에서 꽤 많은 사상자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처음에 5,000발 이상 되는 로켓포 공격이 있으면서 사망자가 더 늘어났고 부상자는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했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전면전으로 치닫으면서 사망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부상자까지 포함하면 5,000명이 넘었고 지금 민간인 사망자 포함해서 사망자가 1,000명, 1,100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저 기습적인 하마스의 공격 당시에 이제 아이언돔의 요격인데 뭐 쉽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습 공격 게릴라전을 방불케 했기 때문에요. 일단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하마스에 있는 모든 것을 폐허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이 가자 지구 인근에 예비군 10만 명을 집결시키면서 이제 이스라엘도 공식적으로 전쟁을 선포했는데
김은식 교수님, 뭐 네. 외교 안보 전문가시기도 하니까 실제로 이란이 본인들은 배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긴 했는데 지금 양상이 혹시 미국과 이란의 대리전 양상이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게 그 지난 주말에 기습적인 공격으로 시작이 된 게 만약에 전쟁이 확산되면서 국제적인 대리전 양상으로 이게 퍼지게 되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됩니다. 특히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지금 그 러시아와 이 서방과의 전쟁이 사실은 진행되고 있는데 예. 여기에 또 하나의 전쟁의 전선이 형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란은 공식적으로는 자신이 이번에 하마스의 대거 전격적인 기습 공격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팔레스타인에 대한 적극적인 후원자인 게 이란인 건 뭐 분명히 맞는 사실이고요. 예. 특히 하마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군사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 하마스의 전격적인 이 보복 공격이 뒤에는 사실 이란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게 정론이고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피해 보복 공격에 대해서 미국이 편을 안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미국의 지원하에서 이스라엘이 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대해서 보복 공격을 하면 또 이란 측은 또 팔레스타인을 안 도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 공격이 서로 간에 확산될 경우에는 이란과 미국의 전쟁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 전쟁이 간단치 않은 상황이 될 거라고 보고요. 문제는 이스라엘 내 국내 정정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도 굉장히 이번에 저는 큰 몫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재집권하면서 국내 정치가 극심하게 양극화돼서 분열 양상으로 치달았고 이스라엘 국내 정치도 그렇습니다. 좀 많이 혼란스러웠던 예, 모양이에요. 그 과정에서 사실은 정보기관이 제대로 일을 못했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극우 세력의 강경한 팔레스타인 박멸 논리가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 하마스에 대해서 감정을 좀 자극한 측면도 있고 아하. 또 하마스 입장에서는 그런 또 빈틈을 틈타서 자기들의 주도권을 좀 강화하려는 또 이런 계산도 있는 것이어서 전체적으로는 국내 정치적인 정치적 주도권 포석도 지금 이 상황에 같이 개입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막에 보시는 것처럼 이란은 본인들은 개입을 안 했다. 이스라엘이 기습 공격을 당한 실패를 합리화하는 거다라고 하면서도 일단 하마스가 단호한 조치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거다. 이란은 또 하마스 손을 들어주면서 지금 미국은 또 이스라엘 이제 지원에 나섰기 때문에 미국과 이란의 대리전 양상 그래서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현장 지도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이스라엘이 공습당한 이 가자 지구에서 뭐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지금 최근에 중동에 평화가 왔을 정도다. 그래서 미국도 꽤 이 중동 정세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했었는데 이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의 공격이 무차별적 게릴라전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이렇게 이 가자 지구 쪽 서쪽이 많이 지금 폐허가 된 상황입니다. 이쪽에 지금 이란이 있고요, 사우디, 중동 지도를 한번 저희가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전쟁을 두고 전 세계가 놀란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최첨단 방공망과 그리고 최고의 정보기관을 갖춘 이스라엘 안보망에 구멍이 났기 때문일 텐데요. 사실 몇 달 전만 해도 이스라엘은 아이언돔이 팔레스타인 로켓들을 동시에 요격하는 영상들을 공개하기도 했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에 로켓포 7,000발 쐈고 게릴라전 오토바이 낙하산 보트 침투했고 민간인까지 납치했는데 군사 전문가이신 김민석 전 대변인님 제가 이 질문부터 먼저 드리고 싶은 게 최고의 정보기관이라더니 이거 하마스의 동향을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가 전혀 파악을 못한 겁니까? 정말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모사드는 세계 최고의 전문 정보기관이고 그래서 한국도 모사드를 따르자 이런 것도 많았는데 예. 왜 모사드가 저렇게 망가졌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 이스라엘 정정이 아주 복잡해가지고 그런 바람에 이 정보기관 자체가 와해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과거에 보면 우리 국정원을 와해시킨 적이 있습니다. 대북 정보 라인이 완전히 망가진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일부 복구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 되지 않고 있고 더구나 이제 지난 9.19 회담, 9.19 합의 때문에 우리 한국군이 북한에 있는 그 전방 지역을 지금 정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비행 금지 구역이 설정돼 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북한군이 상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할 수 없죠. 과거에 6.25 전쟁, 한국 전쟁 때 중공군이
이 낮에는 가만히 있고 밤에만 움직였죠. 그런 걸 갖다가 미군 정보기관에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현상이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민석 전 대변인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의 최고 정보 수준을 자랑했던 정보기관 모사드도 저렇게 국내 정치가 흔들리니까 그들의 정보를 취합하는 능력들이 떨어졌는데 이게 마치 지금 우리의 국정원도 지금 예전보다 정보 능력이 떨어진 게 좀 걱정된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리고 9.19 군사 합의도 예. 지금 이제 휴전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몇십 킬로는 우리가 정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방에 있는 북한군의 움직임을 저희들이 제대로 못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군이 만약에 기습을 한다면 저희들은 놓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정원에 좀 빗대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잠시 뒤에 또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고요. 요즘은 SNS가 워낙 활성화됐기 때문에 저런 영상들 지금 보면 무장단체 하마스가 기습적으로 저렇게 이스라엘과의 설정된 경계선을 넘어서 기습적으로 게릴라전까지 하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영상을 공개했고 땅에서는 저렇게 게릴라 부대, 패러글라이더 부대가 이제 저렇게 진군을 했다면 위에서는 또 기습적으로 로켓을 쐈고 그 이후에 날이 밝자마자 민간인까지 생포하는 모습까지 저렇게 영상으로 다 만나보고 있어요. 저렇게 패러글라이더까지 투입해서 인해 전술까지 편 무장단체 하마스입니다.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아까 그 모사드가 네. 세계 최고의 첩보 능력을 자랑하면서도 아무리 국내 정치에 휘둘렸다고 이것도 못 파악했냐. 하마스의 동향을. 근데 아이언돔도 보면 이게 한 90%의 요격률을 자랑한다고 하는데도 이번에 저렇게 하마스의 기습적인 로켓 공격의 속수무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하마스 공격이 있었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한 200발 이상의 로켓포가 쐈는데요. 그중에서 한 3발 정도만 떨어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요격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역시 이게 아이언돔이 굉장히 능력이 좋구나라는 것들이 이제 뭐 입증이 됐어요. 그전에도 마찬가지로 입증이 됐는데 아마 이번에 하마스가 이 아이언돔의 허점을 좀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아이언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싼 그 미사일로 이제 요격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로켓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80만 원 정도 싼 걸로 하는데 이번에는 동시에 한 5,000발 정도를 집중적으로 벌떼 공격을 해버렸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렇게 5,000발 정도가 동시에 발사되다 보니까 아이언돔이 도저히 이걸 막을 수 없는 그 한계 능력을 넘어서 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전부 다 이게 방공망이 다 뚫려버린 게 아니냐. 즉 아이언돔이라는 게 한 200발, 300발 정도는 뭐 이게 막을 수가 있는데 저렇게 동시에 만약에 5,000발을 쏜다라고 할 경우는 이 아이언돔이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지금 한국형 아이언돔을 지금 개발 중에 있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이 장사정포가 있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 이게 동시에 만약에 이렇게 발사될 경우에 과연 이게 가능한가, 막는 게 가능한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첨단이라 하더라도 이런 벌떼 공격에는 도저히 막아낼 수 없는 게 아니라 아마 이번에 하마스가 이 준비를 하면서 포탄을, 로켓을 굉장히 많이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 모사드의 어떤 예측이 실패한 게 그러면 많은 그 로켓포들이 실제로 이게 그 전방지에 다 배치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 파악하는 게 이 모사드의 역할인데 이번에 그거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굉장히 큰 실책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화면을 좀 더 추가로 설명해드리면 군사상식이 그리 많지 하시는 분들도 아이언돔은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낮은 고도의 방공망, 발사대 한 3-4개를 보유했고요. 요격미사일 20발이 장전이 되어 있습니다. 레이더를 찾아서 전송을 받고 대응명령에서 발사대까지 이동하는. 그런데 이런 촘촘하다 90% 요격률을 자랑한다는 아이언돔이 무차별 벌떼 공격에는 속수무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돈 얘기가 나오는 게요, 김근식 교수님. 아이언돔 한 발 갈석이 한 발 가격이 한 8천만 원인데 한 발 가격 80만 원으로 지금 하마스가 톡톡히 전세를 잡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무적의 방패막이었던 아이언돔이 이번에 이제 무참히 깨진 것은 이현정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꺼번에 수천 발을 쏠 경우는 사실은 속수무책인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도 뭐 지금 킬체인이라는 우리의 그 한국형 KAMD 같은 또 방공망들이 다 있습니다. 예. 킬체인은 북한의 미사일이 쏘기 전에 요격하는 것이고 그리고 KAMD 같은 쏜 다음 요격하는 것인데 그 부분을 굉장히 우리가 지금 능력을 향상시키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의 경우에도 완전히 우리가 킬체인을 만들어서 사전에 탐지해서 요격을 한다 하더라도
이번의 경우처럼 수천 발이나 수백 발을 한꺼번에 이 수도권을 향해 쏠 경우 우리도 굉장히 또 다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의 교훈으로 남는 것이고요. 또 아이언돔은 또 가격이 워낙 비쌉니다. 왜냐하면 요격 미사일을 쏘는 거기 때문에 한 발의 생산가가 굉장히 비싼데 이번에 하마스가 5천 발을 쐈다고 하는 로켓은 지금 굉장히 싸게 대량으로 제조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뭐 명중률은 높지 않다 하더라도 싼 가격에 수천 발을 만들어서 한꺼번에 쏴버리니까 명중률은 높지만 한 발의 가격이 굉장히 비싼 고가의 아이언돔으로는 감당하기가 힘들었다. 저는 이 부분도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그 군사장으로 좀 시사점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렇게 로켓전, 미사일로도 무차별 공격을 하고 밑으로는 게릴라전, 민간인도 생포하고 혹은 앞서 보셨던 것처럼 경계선을 뚫고 일부 하마스 군인들, 무장한 군인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침투하는 모습까지 봤는데 이런 로켓전과 게릴라전이 남의 일이 아닌 게요. 이런 상황들이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북한군은 이 하마스보다 훨씬 더 위협적인 게 문제입니다. 이제와 추악한 괴뢰 역적들을 시도 없이 죽탄쳐버리고 반미대 결전에서 최후 승리를 안아오려는 백두산 흉룡강군의 기상을 과시하는 전선 최정예 포병무력의 화력 타격. 적들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소나무도한 군사적 모험의 길로 나오려고 한다면 우리 흉룡무력은 이미 선포한 대로 강력한 핵선제 타격으로 침략의 아성을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고 조국 통일의 역사적 위협을 기어이 성취하고야 말 것입니다. 사실 국방 안보라는 게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대비해야 되는 게 이제 우리 군의 가장 중요한 걸 텐데 김인석 전 대변인님, 이번에 기습적으로 발사한 하마스 로켓, 근데 북한 장사정포는 훨씬 더 위협적이고 더 강력하고 정확하다. 이게 우리한테 이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시사하는 바가 꽤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서울 수도권 북방에 북한군 장사정포 170mm 이 장사정포 240mm 방사포가 300수십 문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되게 동굴 진지 속에 있죠. 이따가 이제 필요할 때 나와가지고 쏘는데 저희들은 그 위치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제 한 번에 맥시멈 일회성 쏠 때 약 300문쯤 쏘겠죠. 300발이 날아올 겁니다. 최대 300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속적으로 이제 한 시간씩은 못 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쏘면은 우리가 바로 대응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KT점이라고 미사일이 있는데 이 미사일을 쏘면은 정확도가 1.4m밖에 안 됩니다. 동굴을 정확하게 맞추면 그 탄두가 열압력탄이라고 있는데 그게 터지면 동굴 전체가 불바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스라엘처럼 저렇게 무차별 당하지 않고 초반은 어차피 맞을 수밖에 없지만 초반에는 장사정포에 좀 어쩔 수 맞을 없을 수밖에 없지만 그 다음부터 우리가 즉각 대응해가지고 조기에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 갖추고 있고 상당히 많이 갖췄습니다. 그래서 뭐 저 정도의 걱정을 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하면서도 왜냐하면 대변인 잠시만요. 왜냐하면 하마스는 조금 덜 체계적이어서 이제 가자지구 앞에 이스라엘 그 국경지대에 쐈다면 만약에 북한 장사정포가 우리 주요 시설 대통령실이나 정부 서울청사를 딱 집중해서 집중적으로 포커스해서 쏜다면 이건 좀 어려워지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당연히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파괴될 수밖에 없고 중요한 것은 북한군이 장사정포를 쏘려면은 준비를 하는 게 다 보입니다. 그래서 정보전을 해야 되는데요. 북한군이 저 정도 하려면 이미 포가 나와 있어야 되고 탄약을 이미 배치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알아가지고 북한에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우리는 먼저 대비를 해야 되고 그랬을 때 쏠 확률이 매우 높고 쏠 것 같다 이러면 저희들이 먼저 타격할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이 수도권에는 우리 2천만 명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을 희생시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조기 제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게 북한이 최근에 열병식에서 공개했던 장사정포의 위용들, 뭐 트랙터 버전도 있고 탱크 버전도 있고 여러 가지 아까 김민석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굴 안에 숨어 있다가 기습적으로 나타나 쏘기 때문에 초반에는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 이것도 우리 앞으로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전황에는 크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김민석 대변인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북한의 김정은이 만약에 이번 하마스의 전술을 쓴다면 첫 번째가 저 말했던 장사전포 로켓, 두 번째가 게릴라전인데 이번에도 지금 그 하마스가 전동 패러글라이드를 동원해서 이제 일부 군인들이 좀 넘어왔거든요, 이스라엘로. 그런데 북한도 무인기 활용해서 생화학 테러도 할 수 있고 요인 암살, 민간인 납치 이런 하마스 기습 공격과 좀 비슷한 행태들을 보일 수 있는 걸 우리가 대비해야 되지 않냐?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일까요? 충분히 이 가능성이 있고요. 북한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장사정포로 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 20만 명에 해당하는 특수부대를 바다로 그리고 육지로 그리고 하늘로 동시에 내려보낼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는데 무인기로 하는 것은 한계는 있겠지만 그것도 막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바다로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정말로 물센터 없이 보고 있어서 해상에서 격파하도록 그 아파치 헬기 같은 걸 지금 배치해 놓은 상태고요. N2기는 공중에서는 보입니다. 우리 그 AWACS에서는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파괴할 수 있는 준비는 하고 있지만 잠시만요. 그러니까 좀 꼭꼭 씹어서 하고 싶어서 제 화면을 좀 볼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AN2기 북한이 한 300개 정도 갖고 있는 적어도 침투기 이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충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고 우리가 예를 들면 저게 골프장 이런 데 내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골프장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 내리면 빨리 이제 뭐 이 지역에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근데 패러글라이더 저거 가지고는 전황을 전체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무인기나 잠수함 침투는 아주 굉장히 민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잠수함 같은 경우는 우리 항구의 발목을 묶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문제에 대해서 해군에서 굉장히 고민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하마스의 전면전을 보고 우리가 가장 지금 전 세계에서 군사적으로 위기 상황, 위협적인 상황이 분명하기 때문에 시사점을 저희가 하나하나 좀 분석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근데 제가 이번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보면서 느낀 건 천하의 모사드든 혹은 천하의 아이언돔이든 정보 당국이 그 하마스의 동향을 쉽게 미리 파악하지 못했으면 미국 CIA도 속수무책인 것 같은데 우리 국정원은 그럴 만한 능력이 지금 갖춰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정말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정말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모사드와 CIA가 사실 사전 공격을 포착하지 못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이고요. 미국 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동에 평화가 왔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움직임을 전혀 포착을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은 북한의 정보에 대해서 미리 포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정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과 국내 이 정보 사찰권을 전부 다 없애버렸습니다. 자, 국내 정보 사찰을 못합니다. 그리고 대공수사권 없습니다. 이제 내년 되면 경찰로 넘어갑니다.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북한에 대한 정보라는 게 국내 간첩들이나 국내 어떤 동향을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국내의 여러 가지 어떤 정황을 알아야지만이 북한과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 정보라는 게 분절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자, 국내 간첩단을 잡으면 그 간첩단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가 나오면 이 대북 정보가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전부 다 문재인 정부 때 이걸 차단시켜 버렸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국정원은 북한의 정보와 그다음에 국내 침투에 있는 여러 가지 친북 세력의 정보 이런 것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단지 국내 정치라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 다 막아버렸는데 과연 그게 올바른 것인지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휴민트, 시긴트라고 그래서 주로 이제 정찰 자산을 이용한 정보와 인적인 정보, 휴민트 정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약화가 됐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우리가 북한의 휴민트들이 많아서 북한에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오죽했으면 미국 CIA가
주로 이 탈북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 북한 정보 이 포착을 만들 정도로 문재인 정부 때 그만큼 우리 국내 정보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그동안 우리가 비교 우회했던 게 바로 휴민트 정보인데 그렇죠. 그게 굉장히 취약해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저걸 보지 않습니까? 저렇게 세계 막강의 이스라엘과 CIA가 뚫린다면 대한민국 국정원 충분히 뚫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안보는 누구한테 기대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여야를 넘어서서 예. 정말 안보라는 거 저걸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가 저보다 충분히 더 막강한 북한을 대응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지 정말 저는 답이 명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원석 의원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지금 뭐 군사 전문가이신 김민석 전 대변인과 혹은 이현정 의원께서 국정원이 지금 국내 정치에 휘둘려서 뭔가 재구실 못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서 보도 뭔가 정보기관으로서의 다시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제대로 된 기능 어떻게 판단하세요? 어쨌든 국정원은 본질적인 역할이 정보기관이고 그리고 일종의 이제 방첩 역량을 갖춰야 되는 그런 기관이라는 면에서 지난 정부 때 남북 화해 정책에 따라서 국정원이 남북 대화의 창구가 됐던 측면이 있습니다. 아마 그에 대해서 이 정부 들어서는 여러 가지 국정원의 기능 강화나 대북 정보 역량 강화를 오히려 지난 정부하고는 다르게 모색을 하는 것 같고, 근데 본질적으로 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같은 것과 대북 정보 역량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국내에 물론 이제 북한의 간첩이라든지 이런 그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거는 뭐 꼭 국정원이 아니더라도 예. 경찰의 그 대공수사 역량이나 이런 걸로 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오히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나 이런 게 과거에 부정적 유산으로 국내 정치에 작용했던 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을 했던 거고, 대북 정보 역량 그 자체를 순수하게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제 예. 다각도로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휴민트가 와해됐거나 약화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걱정이 되죠. 예. 그런 걸 어떻게 복원할 건가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어쨌든 현대전은 뭐 정보전이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이렇게 남북이 군사적 대결이 계속 긴장이 높아져가는 상황에서 예. 정보 역량 강화의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일단 미국도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핵 항공모함 전단을 전진 발치하기로 했습니다. If the United States stands with Israel, we will not ever fail to have their back. We'll make sure that they have the help their citizens need and they can continue to defend themselves. 미국도 이스라엘을 뒤에 서서 이제 이번 전쟁을 돕기로 했는데 제럴드 포드함이라는 세계 최대 핵항모 전단을 전투기 70대 넘게 실을 수 있는 세계 최대 핵항모 전단을 지금 급파하기로 했다. 동지중해로 이동하기로 명령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F-35, 미국이 자랑하는 F-15, F-16 편대를 증강 조치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조치도 있었는데 김민석 대변인님, 미국이 돕기로 했다라고 하면 전황이 좀 다시 역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이 하마스와의 전쟁에 직접 개입은 하지 않을 거로 생각됩니다. 예. 왜냐하면 미국이 개입하면 이란이 당연히 들어올 테고, 그럼 중동전 전체가 커지거든요. 그렇군요. 지금 안 그래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상황인데 거기까지 확전이 되기 시작하면 지금 전 세계가 복합적인 지정학적 위기가 생긴다라고 보고요. 지금 이미 우크라이나하고 남중국해 때문에 미군이 한반도에 전강 배치하기 되게 어려운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 해군은 이미 이제 중동으로 가고 미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관심을 쓰고, 그렇게 되면은 이 대한민국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한국 안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결국 시사점 중에 하나가 북한의 장소정보 대응도 대응이지만 지금 우리 우방국, 군사대국인 미국의 시선이 분산되고 있는 것도,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전도 그렇고 저 중동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지금 한반도에 위기일 수 있다는 시사점까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1위, 지금 중동의 화약고에 다시 불이 붙었는데요. 우리 군 당국, 우리 안보에는 문제가 없는지까지 좀 시사점까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제 이제 다시 국내 정치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공작사건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중단하시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가세요. 공작주도 성장이라고 건강하게 잘 회복하고 계세요. 좀 많으실 텐데. 끄시면서 회복 중에 있어요. 아직 상태는 좋은 상태는 아니신 것 같아요. 오는 6일과 7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딱 3표가 부족하다. 이 위대한 행진에 빠짐없이 동참해 주십시오. 자랑스러운 동지 여러분의 애국심과 애당심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신 그대로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 나서면서 사실상 당무에 복귀했는데요. 단식으로 녹색병원에 입원한 지 20여일 만에 조금 전 녹색병원에서 퇴원을 했습니다. 알려지기로는 조금 전 5시에 녹색병원을 나왔고 본인이 이제 개항이 지역구니까 개항으로 가는 길에 이번 보궐선거 하려는 강서구청이 있잖아요. 강서구청장, 강서구가. 이현정 의원님, 네. 바로 지원 유세를 한다. 아무래도 본투표가 수요일이니까 집중 지원한다는 의견이 있는 겁니까? 아마 지난 토요일 날 원래 이제 그 지원 유세를 하려고 그러다가 마곡지구에서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취소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 오늘 유세에 나서는 것 같은데 아마 지난 토요일은 이제 그 사전 투표를 겨냥을 해서 아마 지원 유세를 나가려고 하다가 사전 투표율이 높기도 하고 또 하나는 본인이 재판은 1시간 반밖에 못 받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유세도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도 나가서 활동도 사진도 찍고 다 하거든요. 자, 그런데 정작 재판에서는 다리 근육이 없어서 못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모순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자칫 재판부를 좀 자극할 수가 있다 해서 이제 했지만 이제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 같습니다. 예. 물론 당분간 집에 있겠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동안 40여일 동안 사실은 국정을 거의 마비시켰지 않습니까? 국회를 마비시키고 단식과 그다음 회복. 즉 한 사람의 지금 단식과 이 회복을 인해서 국회가 정기국회 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파행이 됐습니다. 예. 국정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놓고 이제 지금은 이제 선거 유세에 나서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저는요 정말 지금 나서겠다 그러면 그동안의 본인의 단식과 이 회복을 이루어진 국정 마비에 대해서 국정 발목 잡기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선거를 또 이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그 재판장에 나가서는 재판장 앞에서는 나 1시간밖에 못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재판부도 이런 상황을 똑바로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재판 일정 빡빡하게 잡아서 재판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조금 전에 들어온 사진입니다.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퇴원하는 이재명 대표 21일 만이고요. 차에 올라타기 전에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드는 모습도 잠깐 보였고 천준호, 서영교, 박홍근 이런 의원들이 같이 동행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 여전히 오른손에는 지팡이를 짚고 이제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하자마자 바로 찾은 곳이 이번에 보궐선거하려는 강서구다. 알려지기로는 발산역 1번 출구에서 6시쯤에 지원 유세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지금이 정확히 5시 58분이거든요. 현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도착해서 지원 유세를 벌이면 바로 실시간 현장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전 변호사님, 앞서 이현정 의원이 지적했던 대로 대정동 재판을 1시간 20분 만에 끝내놓고 이 대표 측 건강, 근육이 많이 소실돼서 재판 받는 게 쉽지 않다는 취지 얘기를 했다가 오후에는 국회도 찾고 또 오늘 강서구 지원 유세도 간다. 이게 이분법적 모순된 거 아니냐? 어떻게 판단하세요? 보시는 분에 따라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아까 이현정 의원님처럼 또 비판적인 시선을 가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은 일단은 그래도 회복에 전념을 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일단 유세를 나간 것을 취소하면서 일단은 회복에 전념을 했고 유세를 하시더라도 예를 들어서 전력을 다해서 정말 우리가 현장 유세 연설을 할 때 굉장히 힘있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 하시지 않을까. 어차피 조금 아직은 회복이 다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지지
유세와 그다음에 간단한 인사 정도 하시고 저는 뭐 가는 것만으로도 뭐 지지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유권자들에게도 상당히 많은 메시지를 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그 바로 옆 지역구입니다. 강서구 옆 지역 본인 자택 가는 길이거든요. 근처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길에 들렸다 가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본인이 이번 그 보궐선거의 성격을 규정을 했어요. 정권 심판 선거다. 그런데 당대표가 안 나가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재명 대표로서는 뭐 사전 선거를 앞두고는 못했지만은 이번 본 투표를 앞두고 저는 나가서 지지자들에게 한번 또 이렇게 또 유세 현장에서 본인이 또 비춰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 변호사 말씀처럼 결국 이제 집에 가는 길이니까 자연스러운 동선에 들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래도 당대표니까 건강 상태 없이 만약에 전혀 다른 곳에서 보궐선거 있었어도 이재명 대표 갔겠죠. 글쎄요. 그러니까 어디냐에 따른 것도 아니, 갑자기 든 생각이어서.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장소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뭐 지역이었다. 예. 그러면 못 가셨겠죠. 근데 서울이고 또 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예. 자택에 가는 길에 잠시 들려서 유세 현장에서 본인이 나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박원석 의원님. 네. 뭐 가는 길이니까 갈 수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도 바로 논평을 내서 진교훈 후보에게는 최대 악재라는 논평도 했고 단식 기간 2배 회복 기간이 필요한데 20여일 만에 퇴원을 했다. 단식을 효과적으로 잘한 것 같다라는 의미심장한 논평을 했는데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어요? 뭐 국민의힘에서 시종일관 이재명 대표 단식에 대해서 그 비난조에 이제 그런 입장을 냈기 때문에 그 연장선인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여야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의 구청장을 뽑는 선거인데 이게 뭐 미니 총선급이다. 거의 전국적으로 역량을 끌어모아 선거를 치르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추석 연휴에도 추석날 하루만 자리를 비우고 계속 현장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유세를 하고 선거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야당의 대표가 물론 단식에서 회복하느라고 입원을 하고 있지만 선거 마지막까지 현장을 찾지 않는 것도 이상해요. 그런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오늘 사실상 집중 유세로서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내일 하루 선거운동 기간이 더 있긴 합니다만 그렇죠. 퇴원하는 길에 들려서 잠깐 얼굴을 비추고 어쨌든 이재명 대표로서는 정권 심판 선거를 선언을 했고 또 이번 선거에서 이긴다면은 본인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수혜자가 되는 거고 또 본인의 그동안에 흔들리던 리더십을 공고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 비추었을 때도 현장에 얼굴을 비치는 게 좀 뭐 당연한 이 과정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선거의 양상이 뭐 갑자기 달라지겠느냐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예. 어차피 지금 선거 막바지고 어떻게 보면은 야당으로서 객관적으로 조금 유리한 선거를 치르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지지자들을 마지막까지 결집시키는데 누구보다 어쨌든 지지자 결집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오늘 선거 막판에 현장을 찾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잠시만요. 그 현장을 잠깐 다녀올게요. 진교훈 후보와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현장까지 연결하는 이유는 당연히 이제 제1야당 대표가 본인 구속을 면한 이후에 녹색병원에서 단식 치료, 회복 치료를 받았고 20일 만에 첫 공개, 물론 국회도 다녀갔습니다만 당대표로서 당무를 시작하는 게 바로 아마 이번 강서구 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이기 때문에 뭐 뒤에 한진호 의원의 모습도 보이고요. 이재명 대표가 발산역 1번 출구에 도착하면 현장 연결해서 잠깐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한 당 한 당의 당리당략이 아닙니다. 국민을 믿고 그 이재명 대표, 한동훈 장관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사실 건강은 건강, 회복했으니까 당대표 회복, 그러니까 당대표로서의 건강을 회복했다고 하더라도 여러 건강까지 재판에 임해야 된다는 얘기 지난주 금요일에 한동훈 장관이 했었는데요. 그 목소리 일단 듣고 오겠습니다. 오거돈 전 시장, 김경수 전 지사, 김은경 전 장관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구속영장이 기각됐었지만 결국에 중형을 받고 수감됐었죠. 범죄 혐의자 측에서 영장 한 번 기각됐다고
기세등등하게 법 집행 책임자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좋게 보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영장재판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판사가 수만 쪽의 기록을 하루 안에 단기간에 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재판에서 유무죄에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본 재판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보시면 나중에 저에게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근식 교수님, 네. 사실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몸 상태는 회복했으니까 당대표로서 당무, 본인 일은 물론이고 재판도 임해야 되는데 여기 선거법 재판 13일에 있고요. 이제 대장동 재판까지 추가가 되면서 17일과 20일 주 2회 열린다. 이것 또한 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당무에 복귀를 하면 당대표로서 역할을 하는데요. 그 당대표로 하면서 사실은 일주일에 2번 만약에 그 재판을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당대표와 형사피고인의 2가지 신분을 같이 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쉽지 않은 저는 스케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의 경우 형사피고인으로 재판장에 가서 몇 시간씩 재판에 임하면요. 사람이 뭐 시간을 소요할 뿐만 아니라 그 정력과 에너지를 다 소요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지금 열리고 있는 만약에 재판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백현동하고 대북선군 그 사건까지 그리고 유증교사까지 해가지고 만약에 분리기소가 된다고 한다면 최대 5번의 재판을 해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2번을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당무에 복귀해가지고 당대표에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분이 굉장히 좀 쉽지 않다고 보고요. 저 이재명 대표가 뭐 빨리 회복을 해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서 집으로 가는 건 뭐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만 저는 정말 당대표로서 강서구청장 선거에 가가지고 결집을 시키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그렇습니다. 중도층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저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중도층의 표가 움직일까? 저는 중도층 입장에서는 아 이재명 대표 형사피고인이라는 또 이미지만 또 각인시켜주는 효과 뭐 이재명 대표 왜 구속이 안 됐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오히려 반감이 저는 이번 유세 현장에 나타나는 것이 더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봅니다. 지금 보면 뭐 박찬대, 정청래 혹은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들 지도부와 일일이 포옹을 하고 조금 전에 연단에 올라갔습니다. 뭐 마치 보기에는 글쎄요 강서구청 보궐선거라기보다는 약간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할 정도로 민주당의 지도부가 총출동했고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이제 마이크를 잡고 진기훈 후보와 악수도 나누는 모습도 잠깐 봤는데요. 저희가 길게 보지는 않겠지만 현장 목소리 잠깐만 듣고 와서 관련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한번 현장으로 넘겨볼까요? 바로 이재명 대표가 여러 유세 지원 발언을 하기 전에 뭐 꽃다발 받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이현정 의원님, 이재명 대표로서도 당무에 복귀했고 본인도 구속을 변했다. 여러 가지 의미심장한 행보 중에는 지원 유세만 한 게 없다 이렇게 좀 판단을 했겠죠? 그렇죠. 이제 뭐냐면 또 이 선거가 만약에 승리한다 그러면 이 승리는 오로지 나의 덕이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하고 싶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서 이 강서구청장 선거는 단식 이후에 또 영장 기각 이후에 본인의 어떤 리더십을 확인하는 선거로 자리매김하고 싶을 겁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오늘 등장한 것 같고요. 이 등장으로 인해서 이 선거 저 때문에 이겼습니다. 그리고 딴 사람들 가만 계세요. 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짧게나마 현장 목소리 이 대표의 육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병원에서 퇴원해 집으로 가는 길에 잠깐 들렀습니다. 마음은 똑바로 서 있는데 몸이 자꾸 흔들려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강서구민 여러분, 강원 동지 여러분,
저는 역사의 진보를 믿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위대함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 동지들을 믿습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분연히 떨쳐 일어나 나라를 구한 것은 언제나 백성들이었고 국민들이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길지 않게만 들어봤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집에 가는 길에 한번 잠깐 들렀다. 몸 상태는 여전히 완전치는 않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고, 다른 본인 민주당 유튜브나 혹은 여러 유튜브에서 또 영상을 볼 테니까 저희가 잠깐 화면을 좀 만나봤고요. 다시 저희가 준비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6시 한 5분쯤인가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를 시작했고 이제 본격적인 당무에 복귀를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색깔이 다른 빨간색으로까지 대장동 재판까지 추가가 됐고, 근데 이제 문제는 다음 화면을 좀 볼까요? 설전 변호사님,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시사저널의 보도를 인용해서 저희가 집어봤던 얘기가 뭐냐면 위증교사 의혹, 어느 정도 재판부 유창훈 판사도 소명이 됐다고 판단한 위증교사 의혹은 먼저 불구속사한테 해서 재판에 넘기고, 그런데 이 부분이요. 백현동과 대북송금 의혹,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달에 구속영장을 다시 칠 수도 있다. 이 부분 때문에 여러 말들이 좀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영장 재청구에 대해서는 검찰이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는 한번 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 그 지난한 과정을 지켜보지 않았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지금의 영장 재청구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그럼 지금까지 2년 넘게 계속 수사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장 기각이 됐다는 것은 어찌 보면 검찰로서는 상당히 완패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백현동과 대북송금 사건, 쌍방울 사건에 대해서 추가로 수사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제 더 이상의 어떤 꼭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저는 그냥 불구속으로 그냥 그 법원에게 맡겨두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불구속 기소를 하는 게 저는 옳다고 보고요.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꼭 연말까지 이 부분을 해서 영장을 재청구한다. 글쎄요.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들께서 느끼시기에는 정말 이재명을 어떻게든 잡아넣기 위해서 하는 그 검찰 수사의 그 과도성, 어떤 형평성, 비례성 이런 것들이 정말 지켜지지 않구나라는 것들을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검찰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회가 잠시 문을 닫으면 그때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불체포 특권 관련 상관없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 판단을 검찰은 좀 받아보고 싶다. 다시 한번 백현동과 대북송금 의혹 관련해서 이 얘기까지 좀 새롭게 한번 뒤늦게라도 다시 한번 만나봤는데요. 이렇게 이재명 대표 본인 사법 리스크, 재판 리스크는 여전합니다만 구속을 면한 이후 민주당은 보신 것처럼, 앞서 현장도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더 똘똘 뭉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재명 대표가 잠시 국회를 찾았었는데 같은 당 의원의 법안 제안 설명이 시작됐는데도 이런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표결에 참석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당무 일정 바뀌는 혹시 언제쯤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성의 진상규명을 위한 이걸 법안에 대한 같은 당 김병주 의원인가요? 이제 법안 제안 설명을 쭉 하는데도 다른 의원들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이제 이재명 대표 근처로 갔고, 여기 이름도 저희가 좀 친절하게 다 박아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 의원들이 인증샷 릴레이, 전반적인 분위기를 상대당으로서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구속영장 기각이 됐다고 해서 지금 이제 무죄라는 분위기로 상당히 좀 침소봉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는 그거 같아요.
이제 법원의 시간이 시작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에 최대한 2번 이상 나갈 정도의 아주 피곤한 형사피고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민주당 생각은 어떠냐면 내년 4월 총선까지는 1심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1심이 내년 4월 총선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총선 공천까지는 이재명 대표가 리더십이 흔들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많은 이 현역 의원들 그리고 공천을 희망하는 분들, 경쟁자들 이런 분들은 이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줄을 서서 인증샷을 찍는 것들이 사실 진풍경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찌 보면 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구속이 됐었고 그리고 구속이 돼서 이게 유고 상태가 돼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 꺾이는 상황이었다면 저런 일이 벌어질 리가 없지만 영장이 기각됐다 보니까 내년 4월 총선까지는 이재명이 그대로 간다. 그리고 1심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현실적 계산 속에서 이제 공천 경쟁을 위한 서로 간의 이 줄서기 경쟁이 시작된 게 아닌가. 조금 저로서는 그 같은 당지 김병주 의원이 이른바 최상병 특검법 내용 제한 발의를 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제가 볼 때 좀 볼썽사나운 모습이 좀 비춰집니다. 사실상 이재명 체제에 돌입한 민주당인 듯 보이고요.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를 하면 친명계에서는 가결파 색출과 숙청 작업을 시작해야 된다. 예전부터 이렇게 공공연히 얘기를 했었죠. 비명계 박용진 의원이 최근에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새누리당을 패배의 길로 그리고 박근혜 정권을 폭망의 길로 이끌었던 그 시초가 어디냐면 진박감별사예요. 거기 진박감별사의 원조인 조원진 의원조차도 혀를 내두르고 걱정하고 있는 수박감별사 사태가 우리 민주당 안에서 벌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비명을 어떻게 하겠다, 뭐 찬성파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는 저는 안 나올 것을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가장 좀 중요한 게 당의 단합, 통합 이런 측면들을 강조해야 되지 않겠나. 당무에 복귀하면서 당을 좀 분열시키는 또 편을 가르는 이런 발언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죠. 정청래 최고위원과 서영교 최고위원이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 얘기를 하면서 물론 뭐 이걸 팩트 틀려서 서영교 의원이 또 바로잡기도 했습니다만 한일전 승리 그리고 정청래 의원은 내년 한일전 총선도 이겼으면 이런 분석과 이런 주장 어떻게 좀 보셨어요? 좀 이치에 안 맞는 말씀이죠. 내년 총선은 어쨌든 지난 윤석열 정부 2년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갖는 총선이고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어떤 국정 목표를 가지고서 또 경제와 민생을 챙기는 데 있어서 어떤 실적을 냈는지 이런 걸 가지고 야당이 평가를 하고 대안적인 어떤 정책을 제시를 해야지 이게 마치 반일 감정에 편승해서 그 구도를 가지고 선거를 치르겠다. 저는 그게 국민들한테 그다지 이렇게 설득력이 없을 것 같고요. 물론 한일 간의 현안이 있었습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현 정부가 원칙 없는 그런 문제 해결을 했다고 야당은 비판을 하고 있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국민적 걱정과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게 총선의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보다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한 민생과 경제 문제에 있어서 어떤 유능한 대안을 야당이 제시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선거를 치러야지 저렇게 무슨 반일 감정 그런 구도에 편승해가지고 손쉽게 선거를 치르려고 했다가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예. 서영교 의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아주 작은 해프닝이 있어서 야구는 대말전을 이겼는데 또 야구도 한일전에서 이겨서 금메달 딴 것처럼 얘기했다가 또 바로 잡기도 했는데 내년 한일전 총선 좀 들여다봤더니 21대 총선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포스터 구호가 21대 총선 한일전이다. 좀 비슷하게도 좀 들리는데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가 일부에서 지금 이 이스라엘 전쟁을 우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보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도 우리가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야당의 수석 최고위원한 분과 최고위원한 분이 한일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바로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임박한 위험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그렇지 않는 일본과의 끊임없는 어떤 적대적 공생관계 이런 것들만 추구해서 선거에 이겨보겠다. 저는 서영교 의원은 아마 야구 안 보신 것 같아요. 그때 안 보고 난 다음에 무조건 하여튼 이겼으니까 한일전이다 라고 아마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자, 저런 식의 어떤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번 총선이란 건요. 야당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정부를 평가하고 또 심판하는 선거일 겁니다. 또 이 여당 입장에서 보면 지난 이 윤석열 정부 동안 이 다수 의석을 이용해서 국회를 마비시키고 그다음에 행정부를 탄핵을 통해서 장관들을 일을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아예 이제 대법원장까지 낙마시켜서
사법부까지 마비시키는 이 야당에 대한 국정 발목 잡기, 이것에 대한 또 평가를 받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선거에 자기의 주장을 하는 것은 옳겠습니다만은 어디 일본 분이 어디 선거에 출마했나요? 정치권 의원에 상대하시는 분이 일본 분인가요? 자, 저렇게 국민을 또다시 선동하고 있으니 정말 참 저는 걱정되는 게 바로 이런 국면입니다. 저렇게 멀리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임박한 가장 세계적으로 어떤 위험한 이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국회의원이라는 분들이 저런 방식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바로 최대 안보 위협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퇴원을 했고요. 당무에 사실상 복귀하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로 시작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로 이제 민주당 의원들 얘기 중심으로 만나봤다면 내일 이제 본투표를 하루 앞둔 내일은 김태우 후보 중심으로도 저희가 하나하나 보궐선거 판세도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주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주제는 여기에 이게 끝이 아닙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 검찰에 넘기는 권익위, 저희가 준비한 7위입니다. 경기도 공무원을 김혜경 씨 개인 비서처럼 썼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몰랐을 리 없다. 이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전 경기도 공무원 공익신고자 A씨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2차례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가 이제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법인카드는 제 아내가 쓴 게 아닙니다. 사적인 도움 몇 차례 받은 게 있으니까 그건 잘못된 게 맞죠. 제 불찰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개인적인 인연 때문에 좀 도움 준 거를 가지고 월급이 전부 국고 손실이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로션, 그다음에 샴푸 이런 거는 사실 법인카드로 나중에라도 구입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제 개인 카드로 산 다음에 그걸 현금으로 저한테 돌려줘야 되니 영수증을 갖다 주면 그렇게 해서 그 늘공 중 한 명이 저한테 개인 본인 통장에서 제 통장으로 돈을 넣어줘요. 보도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네. 그 권익위도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2021년 초부터 140일 동안 거의 매일 이재명 대표 측이라고 해야 되나요?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사용 여부에 판단했는데 이걸 이재명 대표가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을 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김혜경 씨의 어떤 사적인 심부름을 일단 경기도 공무원이 했고 그 경기도 공무원이 이제 김혜경 씨의 단순한 심부름만 한 게 아니라 법인카드까지 전용해 가면서 유용해 가면서 김혜경 씨와 이재명 대표의 당시 개인적인 사적 유용을 좀 도왔다는 게 지금 드러난 건데요. 이번이 새로운 사실은 뭐냐면 이재명 대표도 알았을 것이라는 정황을 이 권익위는 이제 판단을 하고 권익위는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만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검찰에 이런 공식 기관이 수사 의뢰를 하게 되면 그동안에 조사했던 내용과 자료, 진술을 다 검찰 측에 넘기게 돼 있습니다. 그럼 넘기면 검찰이 그걸 받아가지고 새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새롭게 또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내용은 우리가 과거 대선 때 논란이 됐을 때도 정말 공직을 맡고 있는 공인으로서 자신에게 부여된 공적 권한을 저렇게 사적으로 이용해도 되는가에 대한 분노를 많이 치밀어 오르게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지금 왜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을 거라고 판단했냐고 하냐면 제 생각에 보면 지금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보자가 주말에 쓰는 것은 이게 그 법인카드를 쓸 수 없다. 그리고 무슨 샴푸나 무슨 제사상에 올리는 청주 같은 건 법인카드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내 걸로 결제를 하고 그리고 다른 영수증을 그 영수증을 제공하면 다른 경기도 공무원이 자기 계좌에서 이 제보자 계좌에 넘겨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늘공이라는 경기도 공무원은 누구의 지시 없이 그렇게 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계좌로 보내줬다는 경기도의 늘공 공무원은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야 했을 것이고 그건 이재명 지사의 묵인이나 지시 없이 어떻게 공무원이 움직일 수 있습니까? 돈을 보내는 건데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정황이 사실로 확인된 거라고 한다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해서 수사가 시작이 되면 이것도 간단치 않은 사법 리스크로 등장하겠다. 물론 뭐 대장동 같이 큰 사건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 법강정과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는 데는 굉장히 또 치명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공익제보자를 2차례 조사한 권익위가 내놓은 잠정 결론은 이재명 대표가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쓴 거를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는 2021년 초부터 140일 동안 매일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것 같다. 이런 권익위의 잠정적인 결론이고 아시는 것처럼 권익위는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걸 검찰에 넘긴 셈이 됐어요.
근데 이제 두 가지 잠정 결론 말고도 권익위가 좀 새롭게 알아본 게 있는데 그 카드 바꿔치기 얘기예요. 그 주말에는 개인 카드로 쓰게 한 다음에 평일에 개인 카드 결제 취소시키고 법인 카드 결제 혹은 현금 지급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샴푸, 뭐 이재명 대표 부부의 물건 등 이런 것들 좀 권익위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좀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좀 의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건이 벌써 밝혀진 게 2022년 1월 달이었습니다. 예. 제 기억으로도 그때 한참 대선 때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건이 벌써 나온 거고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카드 결제 내역 그다음에 이렇게 다 일목요연하게 전부 그 제보자가 다 제공을 했는데 이게 왜 수사기관에서 이제서야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미 경찰에서 한번 무혐의가 난 사안입니다. 근데 이걸 권익위에서 그냥 인지했을 것 같다라는 가능성만으로 이걸 또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그러니까 지금 권익위의 판단만을 그대로 본다 치면 어떠한 이거에 대한 방조가 있었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방조가 있었을 것이라는 건데 방조라는 것도 방조의 고의가 있어야 되고 정범이 하는 이 횡령이 업무상 횡령이라든지 업무상 배임에 대한 정범이 하는 거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돼요. 고의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김근식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사람에게 누군가 시켰다는 뭐 누군가가 뭐 배모 씨인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 측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이렇게 한다는 거에 대한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었어야 돼요. 법적으로 본다 치더라도. 근데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이미 경찰 수사를 해봤지만은 명확하지가 않다라고 이미 결론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서 이걸 가지고 저는 정말 간단한 수사라고 보이거든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예. 저는 뭐 수사기관이 뭐 저는 이미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가 된 건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검찰에서 빨리 조사를 해서 빨리 그냥 결론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저 공익제보자가 저희 뉴스탑10에 제공했던 저 제보 사진도 엄연히 약병투에 이재명 님이라고 써 있는 저 부분이 있고 저게 이제 법인카드를 비슷하게 저 오른쪽에 비타민도 법인카드를 사서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게 제공한 거니까 이 대표가 모를 리 없다는 여러 정황 증거들을 뉴스탑10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권익위 조사 때도 얘기를 했을 테고요. 그 부분이 검찰에 이첩이 돼서 넘어갔다. 박원석 의원님. 근데 이제 아까 설주현 변호사가 결국은 이게 그렇게 어려운 수사가 아닌데 이렇게 시간을 끈 이유에 대해서도 좀 의문점을 제기했고 화면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실제로 오히려 이재명 대표보다 더 법인카드 유용력에 가깝다고 알려진 게 바로 배우자인 김혜경 씨인데 김혜경 씨에 대한 수사도 여전히 진행 중이고 이거 좀 빨리 좀 가닥이 잡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벌써 작년 8월에 경찰 수사가 종결이 됐고 예.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검찰 수사가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이제 그 당시에 김혜경 여사를 직접 수행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던 혐의로 기소된 배모 씨 같은 경우에 이미 재판에 넘어간 상황이지만 지금 그 김혜경 씨,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도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지금 검찰 단계에서 왜 수사 결론이 빨리 안 나오는지 그게 좀 납득이 어렵고 이게 무슨 대장동 사건이나 백현동 사건처럼 사실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또 관계자들의 진술이 막 엇갈리는 이런 사건이 아니고 실은 이게 기록을 통해서 거의 다 이제 증거가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인데 왜 검찰이 여기에 대해 수사 결론을 빨리 안 내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뭐 권익위에서 또다시 조사 결과를 검찰에 이첩한다니까 어쨌든 검찰이 그 조사 결과를 이첩받으면 김혜경 씨에 대한 수사 결과를 포함해서 빠른 시간 내에 수사 결과를 좀 내길 바랍니다. 다만 이번에 이 공익제보자가 얘기한 부분은 그동안에 이제 뭐 배모 씨라든지 김혜경 씨가 했던 여러 뭐 갑질성의 행동 혹은 법인카드 유용력뿐만 아니라 피신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이를 모를 리 없다는 걸 강조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결로 아마 검찰로 넘어간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7위까지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바로 이 인물을 조명해 보겠습니다. 예. 한동훈 장관 목격담에 이른바 딴죽 공방이 정치권에서 오늘 있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휴일인 토요일에 본인이 좋아하는 클래식을 감상하러 집 근처인 예술의 전당을 찾았을 뿐인데 이게 이렇게 반응이 뜨거울 줄은 아마 한동훈 장관 본인도 잘 몰랐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에 올라온 목격담부터 저희가 화면으로 한번 모아봤습니다. 여기다? 예. 여기다 왜 하지? 장관님 보느라고 못 갔어. 일본 보느라고 잘생겼어. 분위기 다르다.
너무 다르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한동훈 화이팅! 아, 멋져. 너무 멋지다. 너무 반가워. 저희가 뭐 이렇다 할 편집 없이 온라인에 커뮤니티 올라오는 거 있는 그대로 한번 모아봤거든요. 구장 차장님, 네. 일단 저 영상 보고 어떤 느낌부터 먼저 드셨어요? 한동훈 장관은 공직자이면서 이미 이제 셀럽 반열에 좀 들어섰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이 국민들께서 좋아하는 어떤 대중 연예인이나 예술인이나 스포츠 스타를 봤을 때 반가워하는 느낌이 한동훈 장관을 봤을 때 좀 고스란히 드러나는 느낌입니다. 일단 저렇게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영상 촬영을 하고 또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가감없이 좀 전달하지 않습니까? 뭐 멋있다 또는 화이팅, 뭐 힘내라 여러 가지 응원하는 메시지, 좋아하는 메시지 저런 것이 저렇게 가감없이 전달되는 것으로 봤을 때는 한동훈 장관은 법무행정을 책임진 공직자이면서 동시에 많은 국민들의 어떤 기대와 어떤 희망을 좀 투영하고 있는 좀 셀럽 반열에 올라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진 찍어주는 모습도 목격이 됐고 사실 어제보다 몇 개 좀 추가된 영상들이 또 한 번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저희도 한번 그걸 종합해 봤는데요. 박원석 의원님, 네. 제가 보니까 이 해당 콘서트 비슷한 걸 또 넉 달 전에 예술의 전당을 한동훈 장관이 찾았고 뭐 토요일이니까 당연히 장관도 휴일이니까 가는 건데 네. 정치권에서 이걸 또 뭐 정치 행동이라고 하는 야당 일부 의원들의 말, 일부 인사의 말은 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뭐 개인이 문화생활을 한 건데요. 예. 할 수 있죠. 장관이 아무리 뭐 경무에 바쁘더라도. 근데 이제 야당에서 그런 해석이 나오는 건 예. 이미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정치적인 인물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오실 때마다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주목을 받고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어떻게 보면 법무검찰 행정의 수장으로서 꼭 필요한 말을 넘어서서 마치 이제 국민의힘의 대표 스피커 같은 그런 역할을 한동훈 장관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자체가 이제 정치적 해석의 대상 혹은 경계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저는 야당에서도 너무 그렇게 경계할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내년 총선에서 무슨 역할을 할지 안 할지 아직 정해진 것도 아니고 지금으로서는 총선 출마 안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거든요. 오히려 야당이 그렇게 한동훈 장관을 정치적으로 경계하면서 몸값을 오히려 키워주고 이 무게감을 더해주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어쨌든 꼭 필요한 그런 견제면 되지 한동훈 장관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저렇게 해석을 하고 토를 달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야당 인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집에서 조용히 친구와도 하도 되는 문화생활을 왜 밖에서 하냐. 혹은 그 뭐 강남도 국민의힘의 좋은 텃밭이니까 서초에 나간 것도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도 오히려 지금 한 장관을 띄워주는 꼴이 됐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예. 저게 이제 지난 6월 넉 달 전에 예술의 전당을 찾았을 때 실제로 예술의 전당 클래식 공연이나 문화생활을 좀 자주 한동훈 장관이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토요일에 목격된 예술의 전당 이 공연 관람 말고도 그동안 한 장관이 사석에서뿐만 아니라 공식석상에서도 온라인 커뮤니티와 이런 목격담을 통해서 비슷한 광경이 포착된 적이 많았습니다. 저도 꼭 장관님처럼 멋진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다 아닌 것 같고. 예, 아닙니다. 현대고에 되게 존경하신다고 이제 친구들이 꿈이 검사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차분히 하세요. 제가 별로 시간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원래. 우유빛깔 한동훈 몸짱 화이팅! 여기다가 제가 사인할 정도 급이 안 되는데. 옷을 뭐 입었니, 뭐 어떤 메시지를 던졌니, 혹은 뭐 어떤 공식석상 뭐 추념식, 기념식 행사에서 이후에 어떤 말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 고스란히 온라인에서 좀 폭발적인 반응이 있는 걸 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우선 오늘이 한글날이잖아요. 예. 한글날인데 오늘 민주당이 성명을 냈더라고요. 막말하지 말자 성명을 냈었는데 글쎄요. 민주당이 그동안 막말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주까리 이런 이야기는 한동훈 장관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많이 봐왔던 정치인들 또 뭐 이런 국무위원들 보면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자기 주장을 잘 펼치지 않습니다. 뭐 국회 나가서 그냥 뭐 이 위기를 넘기는 뭐 그런 정도였죠.
자, 그리고 정치인들 말만 하면 막말합니다. 자, 뭐 그동안 아마 이 21대 국회에 많은 의원들이 막말을 했고 그것 때문에 유명세를 탄 의원들이 꽤 있잖아요. 근데 저는 뭐 다른 걸 다 차치하고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 국회에 나와서나 또 국민들 이야기를 할 때 그 말 자체를 보면 우리가 뭐 트집 잡을 말 있습니까? 막말이라는 게 있었어요. 정확히 본인이 준비한 말 또 본인이 필요한 말을 합니다. 저는 이거는 그동안 한동훈 장관이 바꿔놓았던 정치 하나의 풍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국민들 많이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막말하는 정치인들 이제 정말 정치권에서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국민들이 많습니다. 제대로 된 말하면 국민들이 수긍하고 설득당합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런 말을 못할까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내용이 없으니까 그런 자극적인 말로 좀 인기를 끌어보겠다라고 하니까 자꾸 막말이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저는 한동훈 장관을 비판하기에 앞서서 정말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들이 국무위원들이 준비해서 제대로 말만 한다면 저는 국민들 많은 정치인들 저렇게 한동훈 장관처럼 다 사인 받으려고 그러고 다 사진 찍고 그럴 겁니다. 제발 이 한글날 저렇게 한동훈 장관을 비난하기에 앞서서 과연 정치인들이 제대로 쓴 말을 했던가 저는 그것부터 반성하기 바랍니다. 이현정 의원님도 뭐 구정차장도 결국은 한 취재 30년, 20년씩 넘게 하셨는데 어쨌든 현직 장관이 저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목격담까지 나올 정도는 참 이례적인 거고 참 눈에 띄는 행보다 뭐 이런 해석까지 좀 곁들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 국회에서는 한동훈 장관 탄핵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검찰을 역사적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그 첫 단계가 바로 한동훈 장관 탄핵입니다. 검찰 독재 맨 앞줄에 선 한동훈 장관을 탄핵해서 정치 공작과 국회 위원회 책임을 물읍시다. 임명권자 대통령이 사과하고 파면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럴 일이 없을 테니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탄핵 제도를 범죄자 5독으로 악용하고 있다. 하려면 좀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홍익표 원내대표는 좀 탄핵에 대해서 혹은 파면에 대해서 좀 다시 신중해졌거든요. 근데 민영비 의원이 저렇게 국회에서 한 얘기 저희가 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뭐 지금 당 내에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뭐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를 완전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10월 달은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홍익표 원내대표의 말처럼 지금 탄핵에 대해서는 뭐 당내에서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실행을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맞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11월 달에 분명히 당의 입장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탄핵을 추진해야 된다, 아니면 탄핵을 하지 않아야 된다. 라는 얘기들이 뭐 분분합니다만은 뭐 나름대로 각자의 입장은 저는 이유는 있다고 봅니다. 뭐 탄핵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지금까지 한동훈 장관의 어떤 위법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탄핵을 추진해봐야 정치적으로 한동훈 장관을 키워주는 것은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10월 달에는 좀 뭐 민주당 전체적으로 지금 국정감사에 충실하고 11월 달에는 어떤 이 탄핵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특검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12월 달에는 또 예산안이 있기 때문에 저는 11월 달에는 이 한동훈 장관 탄핵과 관련해 가지고는 좀 당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저는 뭐 탄핵이라는 거를 우리가 참 아픈 기억들이 있습니다. 대통령도 탄핵을 해봤고요. 또 장관 탄핵안을 해보긴 했는데 정말 탄핵이라는 거를 제발 정치적으로 좀 이용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헌법에 있습니다. 탄핵은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을 때 탄핵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지금까지 어떠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하나라도 정확히 한번 제시를 해보십시오. 그럼 제가 수긍을 하겠습니다. 정말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나가서 본인이 체포동의안 그 발언을 할 때 그거 자체가 불법인가요? 그 법무장관을 당연히 임무를 한 거 아닌가요?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뭐 셀럽인 게 저게 뭐 법 위반인가요? 제발 단 하나라도 한동훈 장관이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 이야기한다면 국민들도 설득될 겁니다. 예. 현직 법무부 장관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김에요. 전직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의원 최근 미국 출장비 때문에 꽤 논란에 휩싸였었는데 추가로 새로운 의혹 하나가 또 제기가 됐습니다. 출장을 신고를 누락했다, 축소했다 이런 의혹이 있잖아요. 법무부에서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치도 취하시고 어떤 것이 드러나고 왜 그랬는지를 파악해 봐야 되겠죠. 그 전에 뭐 조치가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좀 성급한 것 같고요. 출장비 관련해가지고 축소 신고
그리고 이 논란이 있어가지고 입장 같은 게 좀 없으신가요? 예, 천천히 합시다. 근데 내실 있게 잘 갔다 왔어요. 뭐 기준과 절차에 맞게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입장만 따로 내실 예정이에요? 좀 더 기다려보세요. 구장차장님, 네. 화면을 좀 같이 저희가 준비한 걸 볼까요? 네. 원래 1억 넘게 썼는데 자체 보고에는 6천만 원 썼다고 축소 보고 의혹 때문에 좀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그런데 또 국회 답변에는 7,813만 원 썼다. 그때 좀 보고 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출장을 갔다 온 사실에 대해서 이 신뢰도에 지금 의문이 생기는 상황인데요. 지금 크게는 두 가지 문제입니다. 출장 경비가 실제로는 1억 넘게 사용됐음에도 불구하고 4천만 원 이상 누락이 돼서 6,840만 원으로 신고가 됐다. 이것도 큰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수행 인원이 굉장히 축소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출장을 간 사람은 11명인데 신고됐을 때는 5명이었고 예. 국회 답변에서는 6명으로 또 숫자가 늘었거든요. 그러면 누구를 출장자에서 뺐는지 그 사람은 그러면 유령 출장을 갔다 온 것인지 굉장히 지금 새로운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장관을 흠집 잡으려다가 문제 제기한 출장비 논란이 M1 박범계 장관의 정치적 미래를 좀 암울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박원석 의원님, 네. 국회에서 의정 활동 해보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박범계 의원이 빨리 입장표명을 해서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논란을 빨리 잠재우어야 맞는 것 같은데 뭐 이렇다 할 오늘도 좀 반응이 없어서 설명서 내겠다고 했는데 그냥 뭐 대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너무 돈을 많이 써서 좀 축소로 신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다면 뭐 그런 대로 얘기를 하면 되는데 가타부터 말이 없어서 좀 더 이 논란이 쉽게 식지 않는 것 같거든요. 아마 경위 파악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당시에 이제 장관이었기 때문에 예. 저 이제 신고나 보고까지 직접 했을 리는 없고 실무선에서 했을 텐데 어떤 경위로 저렇게 실제 사용 내역하고 또 신고 내역이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본인도 파악을 해야 뭐 정확한 해명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근데 이 침묵이 길어지면 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정치인은 어쨌든 본인이 했던 행위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해야 되고 또 설명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오랜 시일 끌지 말고 저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 가능하게 잘못된 점은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예. 또 그런 점에 있어서 본인의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을 인정하는 이제 그런 입장 표명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만 저걸 가지고 무슨 법적인 처벌 사항이냐 그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따져봐야 될 문제도 많을 것 같고 예. 또 당시에 알았느냐 장관 위치에서 몰랐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적으로 책임져야 될 영역은 있고 또 업무 처리에 있어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그 점은 인정하고 사과할 건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5, 6일 정도 좀 지났기 때문에 뭐 해명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면 좀 추가 해명이 좀 필요한 시점이 왔죠. 박범계 의원 얘기까지. 해명이 나오면 저희가 바로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8위까지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제는 바로 이 얘기입니다. 최근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까지 시작이 된 문재인 정부의 최대 아킬레스건 바로 부동산 정책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두발 새 실책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여러 말들을 덧붙였습니다. 일단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강남 가서 살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거기에 삶의 터전이 있지도 않고 저도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부동산 정책에서 뒤로 빠진 적이 없고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 상승 폭이 가장 작은 편에 속해요. 김 전 수석은 뒤늦게 책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잡지 못했다. 이렇게 정책 실패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지난 정권 내내 그 어떤 실패한 정책에서도 딴 세상 인식이 가득한 자화자찬을 늘어놓았던 문 전 대통령과 참모들을 보면 나라를 맡겨서는 안 됐을 그릇이었음을 한탄하게 됩니다. 화면에 보듯이 부동산 정책을 설계했던 김수현 전 정책시장이 책을 냈고 그거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산해서 이걸 좀 여러 얘기들을 좀 거들면서 논란이 좀 있는데요. 후장 차장. 네. 결국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부동산의 실패를 좀 어느 정도 인정하는데 그렇게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건 외부 요인 때문이다. 이걸 좀 하고 싶은 말 아닌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저 말이 진짜 책에 쓰여 있다라면 정말 그 김수현 전 실장은 무슨 생각으로 책을 냈는지 의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문재인 정부가 집값 급등기에 집권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면 집값 급등의 책임과 원인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자신들은 그냥 집값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에 권력을 잡았을 뿐이다. 어떤 정책을 써서 집값 급등을 막으려고 했는지 자신들이 편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다 부인하는 얘기 아닙니까? 상황을 대외 환경으로 어느 정도 돌릴 수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자신들이 입안하고 자신들이 시행한 정책의 결과가 부동산 급등으로 나타났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라는 현실을 직시한 이 자기 성찰과 자기 반성 없는 그런 책은 오히려 자기 변명 아닌 변명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좀 안겨주지 않을까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일부의 실패와 실책은 인정하면서도 당시에는 좀 유동성이 많았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돈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것들이요, 설 전 변호사님. 네. 물론 김수현 전 실장이 책을 내는 건 자유인데 뭐 시점도 시점이고 또 총선도 앞뒀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또 거들기까지 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것들이 총선을 겨냥한 친문 쪽의 메시지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데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충분히. 지금 뭐 실제로 조국 신다 아니면 친문 신다 뭐 이런 얘기도 뭐 여의도에서는 지금 있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뭐 움직임이 있다 없다 뭐 서로 뭐 사랑살래가 가고 있지만은 어찌됐든 그렇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김수현 수석이 내년 총선에 나오시지는 않으시겠죠. 내년 총선에 나오시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은 어찌 보면 부동산 실패에 대한 것은 뭐 국민 모두가 지난 정부에서 이것 때문에 정권이 바뀌었다. 어느 정도 일정한 저는 뭐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정권 말기에는 좀 이 부분을 잡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뭐 책임이 있다라고 자인을 하신 부분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하신 거라 생각을 하고 어떠한 미래를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길게 봤었을 때는 문재인 정부에서 왜 이렇게 실패한 것이 어떤 이유였는지를 다음 정부 후대들이 이런 것을 좀 다시 한번 되짚어서 이런 실수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뭐 이런 문서로서 역사의 기록으로서 남기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짧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실책을 인정하는 듯하면서도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총선 앞두고 지지층 결집 혹은 부동산 정책이 100% 실패한 것만은 아니다. 이런 메시지를 저희가 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저는 여전히 제 귀에 문재인 대통령 국민들 앞에서 부동산 정책 하나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했던 게 기전을 때리고 있습니다. 그때는 왜 자신 있다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지금 보니까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걸 보면 특히 이제 진보 진영의 정책들 보면 인간의 욕망 자체를 무시하는 왜냐하면 이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26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바꿨습니다. 나중에 김현미 장관 이야기한 게 뭐냐면 집 공급 충분합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재건축 다 억제했습니다. 그런데요, 아기 하나 낳고 아기 둘 낳으면 집을 좀 옮겨가고 싶고 좀 큰 집에 살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입니다. 왜 그 인간의 욕망을 점점 더 억누르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실패하니까 통계 조작까지 했다는 지금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최악인 것 같습니다. 퇴임 이후에 이례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최대 아킬레스건이라 불리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언급한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강력한 국방력이 없으면 경제와 평화도 없다. 이번에 이스라엘 공격을 당한 뭐 이런 것과 좀 연관이 있는 거로 보이는데요. 서영교 의원 야구를 보긴 했나요? 한일전 야구라고 썼다가 지웠죠? 나도 한동훈 장관과 사진 찍고 싶다라는 표현도 쓰셨고요. 또 보겠습니다. 녹색병원에 단식 치료 명의가 있나 보네라고 이재명 대표 관련된 얘기를 댓글까지 만나보겠습니다. 댓글 4개 오늘도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이 얘기입니다. 원내에 도착을 해서 초진 진료가 끝난 상태였고
뭐 시티 오더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들어간 상황이었거든요. 보신 그대로입니다. 병원 응급실에 환자 보호자가 의료진에게 1시간 넘게 폭언을 쏟아내면서 병원 업무가 마비가 됐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됐을 텐데요. 그럼요. 응급실은 접수순이 아니라 위급한 순서로 진료를 받는 곳이죠. 이 위급도에 대한 것은 KTAS라고 하는 중증도 환자 분류 체계를 활용해서 의료진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가해자는요, 이 사우나에서 쓰러진 한 환자의 보호자였는데 이 환자가 치료를 못 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초진이나 응급처치를 다 받고 정밀 검사를 위해서 CT 오더까지 들어간 상태에서 심정지 환자가 실려온 겁니다. 심정지 환자는 KTAS 1단계로 즉시 처치를 해야 되는 환자 분류에 속하는데요. 예. 당연히 모든 의료진이 다 달려갔죠. 그랬더니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왜 먼저 온 우리를 처치를 해주지 않고 저 사람을 먼저 처치하냐라고 하면서 1시간 동안 폭언을 퍼붓고 난동을 피웠다는 겁니다. 경찰이 출동하고도 계속해서 폭언을 퍼부었다고 하는데요. 예. 심지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쩜 의사가 보호자한테 한마디도 지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이건 뭐 갑질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영상 그대로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 저 장면까지 저 채널의 제보로 한번 만나봤습니다. 또 다른 사건 사고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왜 이거? 나오라고! 아니, 나간다고요. 저 차가 지구대 지나가다가 경찰이 포착하고 바로 추격한 거잖아요. 저 차 운전자가요, 혈중 알코올 농도 0.183%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자였습니다. 예.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 9대와 전봇대까지 들이받고 범퍼가 저렇게 너덜너덜해진 상태로 지구대 앞을 지나가다가 경찰이 추격을 하니까 순찰차까지 들이받고서야 겨우 체포된 그런 사건인데요. 면허 취소는 물론이고요. 음주운전죄 처벌,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더해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대물사고에 대한 처벌에 더해서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 어떻게 저런 일이 있었는지요. 부서진 범퍼 얘기까지 음주운전자의 최후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10월 9일 한글날 뉴스 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곧바로 뉴스 A가 이어지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